2002년 늦가을 강원도 철원의 한 요양원. 야간 순찰을 돌던 요양보호사는 302호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기묘한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잠꼬대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죄를 고백하는 듯한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구체적인 중얼거림이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택이 5년 전 묻혔던 사건의 먼지를 털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1997년이었습니다. DNA 감식 기술도 CCTV 시스템도 미비했던 시절, 아직 수사기법이 미숙했던 그 시대의 며느리가 도망갔다는 시아버지와 남편의 진술 앞에서 29살 여성의 실종은 너무나도 쉽게 어둠 속에 묻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굳게 단결하여 만들어낸 완벽한 알리바이. 하지만 기억을 잃어가는 노인의 망가진 뇌세포 틈으로 봉인했던 끔찍한 진실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축사 밑에 은혜. 과연 그것은 치매 노인의 의미 없는 잠꼬대였을까요? 아니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아래 갇힌 영혼의 절규였을까요? 이성의 끈이 끊어진 순간, 역설적으로 가장 선명하게 되살아난 그날, 밤의 피의 기억. 요양보호사의 전화 한 통이 무너뜨린 그들의 견고한 성벽 안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02년 8월 강원도 철원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눅눅한 공기가 방안을 가득 채우던 그 무렵, 박만식의 눈동자는 더 이상 아들을 담지 못했습니다. 아들 박상호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상호라고요. 78배 노인은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아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구? 신가. 상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울의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에게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홀로 돌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요양원을 찾았고 직원이 내민 입소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청솔 요양원입니다. 보호자분, 여기에 서명해주세요. 상호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지만 손끝의 미세한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류 위에 이름을 적는 그 짧은 순간이 그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10월 15일이 되었습니다. 박만식이 요양원에 입소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새벽 3시의 요양원 복도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담당 요양보호사인 최선영이 피곤한 눈을 비비며 302호실 앞을 지나갈 때 문틈으로 기묘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축사 밑에 은혜 묻었어. 사람의 목소리치고는 너무나 건조했고 귀신의 소리치고는 너무나 또렷한 중얼거림이었습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박만식 어르신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만식은 침대에 반쯤 걸터 앉아 칠흑 같은 창밖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다가가 이불을 정리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어서 주무셔야죠. 만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선영을 바라보았지만 그 눈동자에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비치는 듯 했습니다. 은혜가 밑에 있어. 선영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억지로 노인을 눕혔습니다. 단순한 잠꼬대라고 애써 생각하려 했지만 복도로 나온 그녀의 가슴은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습니다. 그날부터 이틀 동안 만식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축사 밑에 은혜, 묻었다. 마치 고장난 라디오처럼 반복되는 그 섬뜩한 고백에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10월 17일 오전 그녀는 굳은 결심을 하고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원장님, 302호 박만식 어르신 때문에요. 원장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왜요? 또 무슨 사고 치셨습니까? 선영은 마른 침을 삼키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며칠째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요. 축사 밑에 은혜를 묻었다고. 이게 그냥 잠꼬대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제야 원장은 고개를 들어 선영을 보았습니다. 최선영 씨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죠? 12년 됐습니다.
원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혀를 찼습니다. 그럼 알 텐데 치매 어르신들이 헛소리 하시는 게 드문 일도 아니잖아요. 돌아가신 남편 왔다며 밥 차려야 한다고 난리치는 분도 계시는데 하지만 이건 느낌이 달라요. 말투가 꼭 뭔가를 자백하는 것 같다고요. 원장은 펜을 탁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선영 씨, 우리 일은 입소자분들 밥 먹여드리고 기저귀 갈아드리는 거예요. 함정 노릇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신경 쓰이면 보호자한테나 전화해보세요. 선영은 입술을 깨물며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원장의 말대로 보호자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점심시간에 뒷마당에서 건전하는 신호음만 울릴 뿐이었습니다. 은혜 씨가 대체 누구일까? 저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걸 보면 그녀는 끊긴 전화를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만식의 중얼거림은 계속되었습니다. 밑에 묻었어. 은혜.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선영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18일 저녁 퇴근하던 선영은 집이 아닌 철원읍 내에 공중 전화 박스로 향했습니다. 철원 경찰서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굵은 남자의 목소리에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 신고할 게 있어서요. 경찰관의 목소리가 사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선영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기 요양원에 계신 치매 어르신이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사람 묻은 장소를 말하는 것 같아서요.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건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익명으로 부탁드려요. 축사 밑에 은혜라는 사람을 묻었다고 계속 그러세요. 선영은 도망치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당직 경찰관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메모지의 내용을 휘갈겨 썼습니다. 요양원 치매 노인, 축사 밑에 은혜 매장. 옆에 있던 동료가 무슨 일이냐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뭐야, 이게 시답자는 장난 전화구만. 경찰관은 메모지를 책상 구석으로 툭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 철원경찰서 형사과 강민준 형사가 출근해 당직 일지를 훑어보다 그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축사 밑에 은혜 매장, 강 형사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5년 전 자신이 신참 순경 시절에 관여했던 한 사건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은혜, 그는 벌떡 일어나 기록 보관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 상자 더미를 미친 듯이 파헤쳤습니다. 찾았다. 1997년 상자에서 나온 누렇게 바랜 서류철에는 실종자 이은혜, 가출로 종결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강 형사의 손가락이 관계자 명단으로 내려가다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박만식, 실종자의 시아버지. 그 이름 위에서 강 형사의 손가락이 멈춘 순간 또 다른 기억 하나가 그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1997년 가을 시골 농협 앞을 지나가다 우연히 들었던 동네 사람들의 대화였습니다. 화질이 박 영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시멘트를 20포나 사갔다더라. 강 형사는 서류철을 꽉 쥔 채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후배 조한결 형사가 의아한 듯 그를 보았습니다. 선배님 아침부터 먼지투성이인 데서 뭘 찾으셨습니까? 강 형사가 서류철을 책상 위에 털썩 내려놓았습니다. 1997년 실종 사건이야. 며느리가 사라졌는데 단순 가출로 종결됐어. 조 형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게 뭐 어떻습니까? 강 형사가 턱으로 당직 일지 메모를 가리켰습니다. 어젯밤 신고 들어온 요양원 치매 환자가 밤마다 똑같은 소리를 한단다. 축사 밑에 은혜를 묻었다고. 조 형사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은혜, 이 서류에 있는 실종자 이름이랑 같은데요. 강 형사가 서류의 한 구절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습니다. 그래, 게다가 그 치매 환자가 누군지 아냐? 박만식, 이 실종자의 시아버지다. 조 형사가 입을 떡 벌렸습니다. 설마. 10월 20일 오후 강 형사와 조 형사는 화지리에 있는 박만식의 옛 목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목장은 잡초만 무성해 스산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이거 완전 폐가네요. 귀신 나오겠습니다.
조 형사가 투덜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강 형사가 앞장서서 반쯤 무너진 축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1998년에 경매에 붙여졌는데 2번이나 유찰됐다고 하더군. 박 영감이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여기서 혼자 살았다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축사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조 형사가 손전등을 켜 어두운 내부를 비추자 먼지와 거미줄 투성이었습니다. 한결아, 이리 와봐. 여기 좀 비춰봐. 강 형사의 시선이 바닥의 한 지점에 고정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덧씌운 것처럼 바닥의 한 부분만 콘크리트가 두껍게 덧발라져 있었습니다. 시멘트 스무포. 강 형사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선배님, 설마 여기가... 강 형사가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장 신청해. 여기 파본다. 다음 날인 10월 21일 오전 굴착기와 발굴팀이 도착했습니다. 단단하게 굳은 콘크리트 층을 깨는 소리가 조용한 시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에 뭔가 있습니다. 뚜껑 같은 게 나왔어요. 2시간 후 발굴팀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 형사와 조 형사가 구덩이 앞으로 달려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료 저장 공간 안에는 두꺼운 비닐로 겹겹이 쌓인 사람 형태의 무언가가 들어있었습니다. 팀장님 유골 포대에서 이것도 나왔습니다. 과학수사대 요원이 흙투성이 증거물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나비 모양의 머리핀이 들어있었습니다. 국과수에 신원 확인 의뢰해. 그리고 박만식 영감. 지금 당장 요양원으로 가서 신병 확보해. 강 형사는 떨리는 손으로 1997년 사건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 속에는 실종자가 평소 아끼던 나비 모양 머리핀이 있었다는 남편의 진술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철원의 밤, 5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10월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수사본부의 정적을 깼습니다. 강 형사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그의 눈빛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치과 기록 대조 결과 나왔다. 1997년 실종자. 이은혜 본인 틀림없다고 한다. 옆에서 서류를 넘기던 조 형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확정됐군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강 형사가 재킷을 집어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전 담당 형사부터 만나봐야지. 황병철 선배. 지금은 은퇴하고 철원 읍내에서 낚시가게 한다더라. 두 사람은 곧장 철원 외곽의 허름한 낚시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64살의 황병철이 돋보기를 쓴 채 낚싯대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이구 누군가 했더니 강 형사 아니야. 바쁠 텐데 웬일이야. 강 형사가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배님 잘 지내셨습니까?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황병철이 의자를 권하며 사람 좋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앉아. 뭔데 그래. 강 형사가 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님, 1997년 이은혜 실종 사건 기억하십니까? 낚싯대를 만지던 황병철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그 사건은 왜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시아버지 박만식 목장 축사 콘크리트 바닥 밑에서요. 황병철이 손에 들고 있던 낚싯대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깊은 한숨이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그랬군. 결국 거기에 있었구나. 조 형사가 수첩을 꺼내들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당시 왜 단순 가출로 종결된 겁니까?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황병철이 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하고 시아버지가 입을 맞춘 듯이 똑같은 소리를 했어. 며느리가 짐 싸서 도망갔다고. 친정어머니가 아무리 아니라고 울부짖어도 같이 사는 가족이 그렇다는데 경찰이 어쩌겠나. 강 형사가 황병철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수사 중에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습니까? 황병철이 턱을 긁으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너무 태연했지. 며느리가 집 나갔다는데 화를 내지도 걱정을 하지도 않아. 그게 참 묘했어. 달리 기억나는 건 없으십니까? 마을에 소문이 돌았어. 박 영감이 갑자기 축사 공사를 했다고. 근데 확인은 안 했지. 시골 농가에서 축사 고치는 게 뭐 대수로운 일인가 싶어서 흘려들었는데 황병철이 강 형사를 올려다보며
회한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후회로 남을 거야. 그때 삽이라도 들고 가서 좀 더 파봤어야 했는데. 강 형사와 조 형사는 무거운 마음으로 낚시 가게를 나섰습니다. 10월 27일 강 형사는 피해자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춘천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낡은 연립주택 3층. 인터폰을 누르자 63살의 윤숙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강 형사가 경찰 신분증을 보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철원경찰서에서 왔습니다. 따님, 이은혜 씨 건으로 뵙고 싶습니다. 숙자의 눈이 커지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우리 은혜가 왜요? 뭐, 알아낸 거라도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숙자가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거실에서 마주 앉은 강 형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따님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숙자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새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유골이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시아버지 목장 밑에서 발견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숙자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오열이거시를 가득 메웠습니다. 내가 맞았어. 그 집구석 왼수들이 죽인 거야.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강 형사는 그녀가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1997년 당시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숙자가 눈물을 닦으며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처음부터 가출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은혜 짐 싸서 도망갈 애가 아니에요. 경찰서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찾아달라고 빌었는데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줬다고요. 목장에 직접 가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12번도 더 갔지. 시아버지 멱살을 잡고 물어도 모른다 나갔다. 그 소리뿐이었어요. 숙자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강 형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머리핀, 그래 머리핀이라니요. 처음 목장을 찾아갔을 때예요. 축사 앞 흙바닥에서 은혜 머리핀을 주었어요. 나비 모양으로 된 거. 내가 시집 갈 때 행복하게 잘 살라고 사준 거란 말이에요. 강 형사가 가방에서 증거사진 한 장을 꺼내 숙자 앞에 놓았습니다. 유골과 함께 발견된 흙투성이 나비 머리핀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맞습니까? 숙자는 사진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이거 우리 애 거 맞아. 아, 은혜야. 숙자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이나 추운 데 있었는데 애미는 밥 먹고 잠자고 살았어. 명절에 밥 한 그릇도 못 차려주고. 강 형사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숙여 그녀의 슬픔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28일 강 형사와 조 형사는 화지리 마을회관을 찾았습니다. 1997년 당시를 기억하는 주민들을 만나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70대의 방앗간 할머니 최복리였습니다. 은혜 씨 암 알지? 그 애 없어지기 한 일주일 전쯤인가 버스 정류장에서 봤어. 조 형사가 귀를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나요?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복례가 곰곰이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커다란 보따리를 하나 들고 서 있더라고. 그래서 어디 가나보다 했지. 짐 싸서 친정에라도 가나 싶었어. 달리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까? 없어. 그냥 짐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 버스를 탔는지는 못 봤고 다음에 만난 사람은 마을에서 작은 슈퍼를 하던 67의 김영희였습니다. 그녀는 복례의 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망갈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강 형사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없어지기 전날 저녁에 우리 가게에 왔었어요. 라면 5개랑 계란 한 판을 사갔다고. 설마 도망갈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먹을 라면을 사가겠어요. 강 형사와 조 형사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영희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근데 형사님, 이건 비밀인데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은혜 씨하고 마을 이장 이재근 씨가 자주 만났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둘이 밤에 밭두렁에서 얘기하는 걸 본 사람도 있고 뭐 좀 있는 거 아니냐고 다들 그랬지. 강 형사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10월 29일 경찰서로 복귀한 조 형사는 1997년 금융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모니터를 들여다보던 그가 다급하게 강 형사를 불렀습니다. 선배님, 이거 보십시오. 뭐 하나 나왔습니다. 강 형사가 조 형사 자리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뭔데 뭘 찾았어? 이은혜 씨 명의로 목장을 담보로 한 500만 원 대출이 신청됐다가 취소된 기록이 있습니다. 날짜는 실종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 타이밍이 딱 맞네. 그리고 더 대단한 게 있습니다. 같은 날 시아버지 박만식 명의로 시멘트 20포를 구매한 기록이 있습니다. 강 형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대출이 취소된 날 시멘트를 샀다. 당시 대출 담당자 이름은 이동진이네요. 지금은 춘천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 날 두 형사는 춘천의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68배 이동진이 거실 소파에 앉아 옛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대출 취소요 기억나죠? 그날 하도 난리가 나서 잊을 수가 없네요. 강 형사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동진이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박만식 영감이 농협 창구로 쳐들어왔어요. 얼굴이 시뻘개져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뭐라고 하던가요? 내 땅을 누가 멋대로 담보로 잡냐고 며느리년이 집안 말아먹으려고 한다고 난리를 쳤죠. 그때 며느리 이은혜 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동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새파랗게 질려서 구석에 서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공포에 질렸던 그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강 형사가 수사 노트를 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 문제, 그리고 시멘트,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결아, 네 선배님. 강 형사가 수첩을 덮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을 이장 이잭은 참고인으로 불러와 이은혜 씨랑 무슨 관계였는지 캐봐야겠다. 11월 1일 화질이 파출소의 좁은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강 형사와 조 형사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을 이장 이재근과 마주 앉았습니다. 50살의 이재근은 안절부절못하며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은혜 씨와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강 형사가 서론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재근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이 형사들의 눈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냥 마을 주민이었죠. 뭐 이장이 주민들 챙겨주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냥 마을 주민치고는 꽤 자주 만나셨던 것 같은데요. 이재근이 일부러 헛기침을 하며 슬쩍 시선을 피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조 형사가 품에서 메모지를 꺼내 펴 보이며 이재근을 압박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다면서요. 두 분이 밤마다 밭두렁에서 만났다고 뭔가 있는 거 아니냐고. 이재근의 얼굴이 순간 시뻘개졌습니다. 분한 듯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거 오해입니다. 시골 노인네들이 심심하니까 괜히 말 만들어낸 거라고요. 그럼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왜 그렇게 자주 만나셨습니까? 이재근이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혜 씨가 목장 매각 문제로 상담을 해왔어요. 강 형사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목장 매각이요? 네, 제가 이장 되기 전에 농협에서 10년 일했거든요. 그래서 은혜 씨가 저한테 빚 정리하는 방법을 물어온 겁니다. 막막하니까 저를 찾아온 거겠죠. 언제부터입니까? 1997년 여름부터요. 처음엔 농협 대출 절차만 묻더니 나중엔 목장을 팔아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조 형사가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중앙에 탁 놓았습니다. 이재근의 시선이 서류에 꽂혔습니다. 1997년 9월 17일 오후 춘천 시안 법률사무소 근처에서 두 분이 함께 있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목장 파는데 법률사무소까지 같이 가십니까? 이재근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건 솔직히 말씀하셔야겠습니다. 불륜관계였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재근이 테이블을 짚고 벌떡 일어설 듯이 소리쳤습니다. 은혜 씨가 이혼 상담을 받고 싶어 했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겁니다. 그뿐이에요. 강 형사가 팔짱을 끼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만난 장소는
전부 공개된 곳이었다. 그렇습니다. 파출소 앞, 농협 앞, 법률사무소. 사람들 눈피해서 숨어서 만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이혼까지 생각한 겁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 게 힘들었을 텐데. 이재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시아버지 때문이었어요. 박만식 영감이 며느리를 얼마나 구박했는지 모르시죠? 술만 마시면 밥상 뒤엎고 소리 지르고 은혜 씨가 더는 못 참겠다 살고 싶다고 했어요. 11월 3일강 형사와 조 형사는 춘천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근처 낡은 빌딩 2층에 있는 박진우 변호사 사무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쉬녀덜배 박진우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이은혜 씨, 말입니까? 의뢰인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서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강 형사가 테이블을 짚고 상체를 숙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피해자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5년 전에 차가운 바닥 밑에 묻혔다고요. 정협조가 안 된다면 영장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박진우가 안경을 고쳤으며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1997년 9월 17일에 상담했습니다. 이혼 소송 의뢰를 검토했지만 정식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계약을 안 했습니까? 그렇게 절박했다면서. 은혜 씨가 망설였어요.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해보고 결정하고 싶다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 형사가 펜을 들고 물었습니다. 상담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점이 있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눈빛이 워낙 절실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시아버지의 반응이 무섭다고 했습니다. 목장 이야기만 꺼내도 길길이 날뛴다고. 만약에 알게 되기라도 하면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른다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조언하셨습니까? 우선 친정에 가 계시라고 했습니다. 같은 집에 있으면서 소송을 하는 건 위험하니까 거리를 두고 천천히 진행하자고. 그런데 박진우가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로 연락이 없었어요. 친정에 가셨나 보다 했는데 그런 일을 당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 형사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혜 씨가 시아버지 몰래 이혼과 목장 매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게 이 사건의 도화선이야. 조 형사가 핸들을 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 문제에 가정불화까지 겹쳤던 거군요. 그런데 선배님 이잭은 이 장을 완전히 용의선상에서 배제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시 상황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5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침묵했다는 게 영 찜찜합니다. 강 형사가 고개를 돌려 조 형사를 보았습니다. 일리가 있군. 이재근의 알리바이부터 확실하게 확인해봐. 11월 5일 경찰서 사무실에서 조 형사는 1997년도 파출소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던 조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선배님 이잭은 이 장 알리바이 확인됐습니다. 강 형사가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는데? 1997년 10월 3일 밤 파출소에서 마을개발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록에 이잭은 출석 사인이 있고 회의 사진에도 얼굴이 찍혔습니다. 시간대가 범행 추정 시각과 겹칩니다. 강 형사가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직접 범행은 어렵겠군. 회의 중에 빠져나와 사람을 묻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선배님 조 형사가 의자를 빙글 돌려 강 형사를 정면으로 보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70세 먹은 노인이 혼자서 29 살성인 여성을 제압하고 땅을 파서 묻고 콘크리트까지 쳤다. 그게 가능합니까? 강 형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공범이 있다는 건가? 이잭은 아니면. 조 형사가 말을 멈추고 강 형사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아니면 누구를 의심하는 건데? 아들 박상호요. 당시에 서울에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그거 제대로 확인한 겁니까? 강 형사가 책상 위 서류 더미를 뒤적였습니다. 1997년 수사기록 한 구석에 박상호의 진술서가 묻혀 있었습니다. 서울 구로구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10월 3일에도 현장에 있었다고만 적혀있네.
그거 형사가 직접 가서 검증한 겁니까? 강 형사가 서류를 탁 덮어버렸습니다. 안 했지. 당신은 단순 가출로 종결했으니까. 며느리 도망갔다는데 아들 알리바이를 누가 조사했겠어? 조 형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제가 박상호 동선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1997년 10월 3일 정말 서울 건설 현장에 있었는지 아니면 철원에 내려왔었는지 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했습니다. 좋아. 신용카드 기록, 주유 기록, 통화 내역 전부 뒤져. 아주 작은 거라도 놓치지 마. 조 형사가 문을 열고 나가려다 문득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선배님, 만약 박상호가 그날 서울이 아니라 철원에 있었다면. 강 형사가 펜을 내려놓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 사건 치매 노인의 잠꼬대가 아니라 가족이 공모한 끔찍한 비극으로 바뀌는 거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11월 8일 아침 철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강 형사가 출근해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고 자리에 앉아 서류 더미 위에 놓인 흰 봉투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발신인도 없이 덩그러니 놓인 봉투 겉면에는 투박한 글씨로 수신 이은혜 사건 담당 형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강 형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소인을 확인하니 철원 우체국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자 타자기로 쳐서 인쇄된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은혜는 목장을 팔려고 했다. 그것이 화근이었다. 그날 밤 박상호는 철원에 있었다. 짧지만 강렬한 문장에 강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즉시 편지를 들고 맞은편 조 형사에게로 갔습니다. 한결아, 이거 봐라. 조 형사가 컵라면을 먹던 손을 멈추고 편지를 받아들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박상호가 철원에 있었다고요. 서울 건설 현장에 있었다면서요. 익명이야. 당장 감식반에 넘겨서 지문 채취 의뢰해. 조 형사가 편지를 조심스럽게 증거물 봉투에 넣으며 물었습니다. 대체 누가 보낸 걸까요? 글쎄, 짐작 가는 데 있어 조 형사가 입가에 묻은 국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재근 이장 아닐까요? 그 사람이 당시 상황을 제일 잘 알잖아요. 며느리 상담도 해줬고. 강 형사가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이재근이 범인이거나 공범이라면 굳이 수사를 자극할 이유가 없어. 긁어 부스럼 만들까봐 가만히 있겠지. 이건 진짜 제보일 가능성이 높아. 조 형사가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누군가 5년 동안 알고도 묵인하다가 이제 와서 제보했다는 거네요.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꼈나? 뭔가 이유가 있겠지. 박 영감이 요양원에 들어가고 집이 비니까 용기를 냈을 수도 있고. 어쨌든 편지 내용부터 확인하자. 박상호가 그날 정말 철원에 있었는지 서울에 있었는지. 11월 10일 두 형사는 1997년의 행적을 쫓아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박상호가 다녔던 건설회사는 IMF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부도가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노동부에 제출했던 당시의 근무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선배님, 여기 1997년 10월 3일 출근 기록이 있네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조 형사가 먼지 쌓인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럼 서울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보가 잘못된 건가? 강 형사가 담배를 입에 물려다 말고 서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출근 기록만으론 몰라. 아침에 도장만 찍고 빠져나갔을 수도 있지. 일용직 현장에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강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당시 같이 일했던 사람들 명단 있어 찾아낼 수 있나? 몇 명 추적해봤는데 최경식이라는 사람이 인천에 있습니다. 당시 같은 반이었다고 합니다. 11월 11일 오후 인천의 허름한 포장마차 안은 곱창 굽는 냄새와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56의 최경식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형사들을 맞았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그는 삶에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상호 기억나지? 말없이 일만 하던 놈이었는데. 최경식이 곱창을 뒤집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강 형사가 소주를 한 잔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1997년 10월 3일 개천절이었습니다. 그날 현장에 박상호 씨가 있었습니까?
아침엔 있었어. 반장한테 출근 도장 찍는 거 내 눈으로 봤으니까. 강 형사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추궁했습니다. 아침에요. 그 후로는 계속 같이 일했습니까? 최경식이 이마를 긁으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점심때쯤 슬그머니 나갔어. 점심이었나 밥 먹으러 가려는데 갑자기 짐을 싸서 나가더라고. 조 형사가 수첩을 꺼내 받아 적으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나가던가요?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어. 아버지가 편찮으시다고 했나? 뭘 했나? 며칠 못 나올 거니까 말 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 강 형사와 조 형사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제보 내용과 맞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돌아왔습니까? 사나흘 뒤였나? 근데 사람이 완전 딴 사람이 돼서 왔어. 얼굴은 헬쑥하고 눈은 시뻘개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담배만 뻑뻑 피워대더라고. 포장마차를 나온 강 형사가 깊은 한숨과 함께 담배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출근 기록은 아침에 찍은 거였어.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고 점심때 철원으로 튄 거야. 조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신용카드 기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로 이동했다면 주유 정도는 했을 테니까요. 11월 12일 철원으로 복귀한 조 형사는 카드사 본사에 긴급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5년 전 아날로그 기록을 찾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팩스 기계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윙, 가가익, 선배님 찾았습니다. 나왔습니다. 조 형사가 팩스 용지를 낚아채듯 들고 달려왔습니다. 뭔데 어디야? 1997년 10월 3일 밤 8시 47분 가평 휴게소 주유소입니다. 박상호 명의 신용카드로 휘발유 3만 원어치를 주유했습니다. 강 형사가 용지를 받아들고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렸습니다. 가평 휴게소면 서울에서 철원 가는 길목이잖아. 빼도 박도 못하겠군. 밤 9시에 가평을 지났으면 밤 10시 가까이 돼서 철원 본가에 도착했겠네요. 범행 추정 시각인 심야와 딱 들어맞습니다. 강 형사가 팩스 용지를 책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박상호가 5년 동안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거야. 서울에 있었다고. 조 형사가 의자에 기대앉으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그날 밤 목장에 있었다는 거네요. 아버지랑 같이 죽은 아내를, 아니 며느리를. 공범이야. 직접 손을 썼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시신은닉에는 가담했어. 콘크리트 치는 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강 형사가 재킷을 입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상호, 지금 어디 있어? 서울 구로구 쪽방촌에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고 있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서울로 간다. 소환장 필요 없어. 긴급 체포로 간다. 수갑 챙겨. 11월 13일 아침 어둠을 뚫고 형사들의 차가 서울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조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박상호가 직접 아내를 해친 걸까요? 아무리 돈이 탐났어도. 강 형사가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은 모르지. 하지만 그날 밤 그 축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반드시 밝혀내야 해. 5년이나 입 다물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순순히 불까요? 강 형사가 고개를 돌려 조 형사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양원에 들어갔잖아. 치매로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하는 노인네한테 무슨 힘이 있겠어. 이젠 서로 감싸줄 사람도 핑계댈 대상도 없는 거야. 조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 도가내 든 쥐네요. 그래, 이번엔 반드시 진실을 듣는다. 그게 아무리 추악하더라도. 차는 속도를 높여 고속도로를 질주해 나갔습니다. 5년간 봉인해온 비밀의 문을 열기 위해 두 형사는 태풍의 눈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11월 14일 오후 철원경찰서 조사실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철제 의자에 앉은 37의 박상호는 제 나이보다 10살은 늙어 보였습니다. 그의 손마디에는 고된 노동의 흔적인 두꺼운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강 형사가 말없이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놓고 화면을 돌렸습니다. 박상호 씨 보여줄 게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 요양원 침대에 누워있는 박만식의 모습이 재생되었습니다. 치매 걸린 노인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말은
툭툭 끊겼지만 그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상호는 몰라. 내가 그랬어. 상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이 저절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형사가 영상을 멈추고 미리 준비해둔 서류 한 장을 상호 앞으로 쓱 내밀었습니다. 아내분의 일기장입니다. 축사 콘크리트 바닥 밑에서 유골과 함께 나왔습니다. 상호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불안한 눈동자가 종이 위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10월 2일 기록을 보시죠. 똑똑히 적혀 있습니다. 강 형사가 볼펜 끝으로 그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상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편지 잘 받았다고, 내일 온다고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상호의 시선이 그 문장에서 딱 멈췄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전화 받고 급하게 내려왔다고 했죠. 며느리 상태가 이상하다는 전화를 받고 상호가 떨리는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었죠. 아내가 보낸 이혼 통보 편지를 받고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내려온다고 한 겁니다. 이혼을 막기 위해서 혹은 따지기 위해서. 상호의 어깨가 크게 들썩이며 흐느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그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편지를 받았습니다. 언제입니까? 10월 2일입니다. 은혜가 이혼해달라고, 더는 못 살겠으니 이 집을 나가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했습니까? 네, 바로 전화했습니다. 내일 내려가겠다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몇 시에 도착했습니까? 상호가 고통스럽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밤 10시쯤입니다. 길이 막혀서 늦었습니다. 도착해서 뭘 봤습니까? 집 아니었나요? 상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5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지옥 같은 기억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축사 앞에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세히 말해보세요. 손에 삽을 들고 계셨어요. 그리고 옷이랑 삽에 피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강 형사가 숨을 죽이고 상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밤의 처참한 광경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얼굴에 핏기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를 보는데 사람 눈이 아니라 동공이 풀린 것 같았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아버지는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상호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쇳소리가 섞였습니다. 은혜가 대들었다고, 하필 시애비한테 목장을 팔아치우겠다고 나섰다고, 그래서 홧김에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조 형사가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고는 안 했나요? 축사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상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했습니다. 은혜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머리에서 피가 흘러서 바닥이 온통 피바다였어요. 그 뒤로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강 형사가 감정을 누르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시신은 닉은 어떻게 하게 된 겁니까? 당신이 주도했나요? 상호가 젖은 눈으로 강 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경찰에 알리면 자기는 끝장이라고, 감옥에서 죽기 싫다고, 이 목장이 전부 끝장이라고, 제발 한 번만 내 아비를 살려달라고 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부탁이라 들어준 겁니까?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평생 아버지를 거역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호의 어깨가 거칠게 오르내렸습니다. 밤새 시신을 옮겼습니다. 지하 사료 저장고에 콘크리트를 개고 바르는 건 제가 다 했습니다. 아버지는 늙어서 손을 떠느라 옆에서 지시만 하셨습니다. 조 형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음 날 바로 서울로 돌아갔습니까? 새벽녘에 도망치듯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출근도 했습니다. 강 형사가 서늘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목장에 안 가봤습니까? 명절에도 상호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갈 수 없었습니다. 그 집 대문 앞에만 서도 다리가 떨려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처음엔 일어난 일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꿈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나중에는
그냥 잊으려고 했습니다. 잊혔습니까? 상호가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은혜가 꿈에 나와서 울고 아버지가 피 묻은 삽을 들고 서 있는 꿈을. 5년 동안 단 하루도 편안하게 잠든 날이 없습니다. 강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수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국과수 법의학팀의 유골 분석 결과와 당신의 진술은 일치합니다. 두개골에서 둔기에 의한 함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상호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 달게 받겠습니다. 조사실 밖으로 나온 강 형사는 복도에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뒤따라 나온 조 형사에게 그가 지시했습니다. 검찰에 연락해 박만식은 치매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이니 기소 여부를 검토하라고 전해 박상호는 사체유기 및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 조 형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이네요. 5년 동안 그 끔찍한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거네요. 강 형사가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11월의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잎을 다 떨군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감싸려 했겠지. 잘못된 효심이 제 인생도 망치고 억울하게 죽은 아내와 그 친정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거야. 이제 다 끝난 겁니까? 강 형사가 고개를 저으며 겉옷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니, 재판이 남았어. 그리고 가장 힘든 일이 남았지. 유가족에게 이 잔인한 진실을 전해야 돼. 2003년 2월 14일 춘천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법정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박상호는 깊이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고 방청석 맨 앞줄에는 윤숙자가 손수건을 꽉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만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박상호는 1997년 10월 3일 밤 부친 박만식이 저지른 참혹한 범행을 목격하고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시신은 이게 가담하여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상호의 어깨가 움찔하며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 평생에 걸친 부친에 대한 깊은 복종심으로 인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웠을 점을 참작합니다. 재판장이 안경 너머로 상호를 바라보며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을 사체유기 방조 및 범인은 닉죄로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방청석에서 억눌려 있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숙자가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상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방청석을 보았습니다. 그의 젖은 눈동자가 숙자의 시선과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웅성거림 속 상호가 피고 인석을 내려와 숙자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상호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하염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하겠습니다. 숙자가 부들부들 떨리는 눈으로 상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그를 노려보던 숙자는 끝내 휙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녀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법정을 나서자 대기하고 있던 지역, 신문기자가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숙자가 걸음을 멈추고 멍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딸이 그 차가운 콘크리트 밑에 있는 줄도 모르고 5년 동안 밥이 어떻게 넘어갔냐고 묻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져 갔습니다. 명절에 밥 한 번 못 차려준 거, 억울해서 밤마다 베개를 적셨는데 그게 제일 가슴에 사무쳐요. 그게 제일 원통해요. 숙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같은 날 오후 검찰청에서 박만식에 대한 최종 처분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강 형사가 전화를 끊고 씁쓸한 표정으로 조 형사를 보았습니다. 박만식, 기소 안 한단다. 동만식, 공소권 없음이야. 조 형사가 납득할 수 없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네 사람을 죽여놓고 처벌을 못한다고요. 치매라서요. 심신상실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재판받을 능력이 없다는 거야.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어. 그럼 그 영감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풀려나는 건가요? 요양원에서 죽을 때까지 지내게 되겠지. 근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냐? 뭔데요? 형 집행이 아니니까 나라에서 요양비를 안 대준대. 보호자인 박상호가 전액 부담해야 돼. 일용직으로요. 집행 유예 기간에 그래. 뼈 빠지게 일해서 아버지 요양비 대야지. 그게 저놈의 운명이겠지. 조 형사가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 세상 아이러니하네요. 아버지 감싸려다 제 인생 조지고 이제는 그 아버지 기저귀 값 벌러 현장에 나가야 하니 효도가 대체 뭘까요? 강 형사는 아무 말 없이 담배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3월 5일 철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는 사건 종결 보고서 작성이 한창이었습니다. 강 형사가 완성된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꼼꼼히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그는 펜을 들어보고서 하단의 한 문장을 힘주었어 내려갔습니다. 1997년 당시 단순 가출로 판단하여 조기 종결한 수사의 미진함에 대해 유가족에게 깊이 사죄하고 반성한다. 옆에서 커피를 타던 조 형사가 다가와 그 문장을 보았습니다. 선배님, 그거 꼭 쓰셔야 합니까? 위에서 싫어할 텐데요. 써야 돼. 그때 우리, 아니, 경찰이 제대로 팠으면 5년이나 걸리지 않았어. 창피한 건 창피한 거야. 강 형사가 보고서를 덮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황병철 선배님께는 알려드려야지. 신호음이 몇 번 가기 전에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선배님 강민준입니다. 이은혜 사건 오늘부로 종결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드디어 끝났구나. 고생했다 강 형사. 범인은 시아버지 박만식이었습니다. 아들 박상호는 나중에 알고 은폐를 도왔고요. 그랬구나.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으면서도 지나쳐버린 게 평생의 한이다. 좀 더 파고들었어야 했는데 선배님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때는 정황이 다 가출을 가리켰으니까요. 아니, 형사는 변명하면 안 돼. 5년이나 늦어진 걸 생각하면 내 죄가 커. 전화를 끄는 강 형사가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3월 7일 오전, 뜻밖의 어쩐 일이십니까? 강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았습니다. 이재근이 낡은 중절모를 벗으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 익명의 편지요. 그거 제가 보냈습니다. 강 형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장님이셨습니까? 직접 오셨네요. 사건이 다 마무리됐다고 들어서요. 이젠 숨길 이유도 없고 해서 왔습니다. 왜 익명으로 보내셨습니까? 좀 더 일찍 말씀해 주셨으면 수사가 더 빨리 진행됐을 텐데. 이재근 이 의자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5년 동안 의심만 했어요. 그리고 그 박만식 영감이 보통 내기가 아니잖아요. 괜히 입잘못 놀렸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고 시골 바닥이 좁잖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제보하신 겁니까? 박만식이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치매라고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다고 들으니까 그제야 무서운 마음이 가시더라고요. 양심도 찔리고 이재근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오래된 워드 프로세서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워드 프로세서예요. 제 필체 들킬까봐 일부러 이걸로 쳤습니다. 영화에서 본 게 있어서. 강 형사가 사진을 받아들고 픽 웃었습니다. 용이 주도하셨네요. 그런데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자수하러 오신 건 아닐 테고 윤숙자 여사님께 직접 사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좀 더 일찍 입을 열었더라면 따님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마음에 걸려서요.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 형사가 잠시 망설이다 수첩을 꺼내 메모지를 찢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춘천에 사십니다. 찾아뵙고 위로해 드리십시오. 4월의 어느 맑은 날 춘천 외곽의 야산. 윤숙자가 작은 유골함을 소중하게 가슴에 품고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잔잔한 봄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검은 상복 자락을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 자리한 낡은 무덤 앞에 그녀가 유골함을 내려놓았습니다. 숙자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유골함을 쓰다듬었습니다. 은혜야.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이제야 왔네.
5년 만에 엄마한테 왔네. 유골함에 뺨을 대는 그녀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추웠지. 그 차가운 흙 속에서, 캄캄한 데서 혼자 얼마나 무섭고 추웠을까.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숙자는 흙을 한 줌 떠서 유골함 위에 뿌렸습니다. 이제 엄마 곁에 있어. 어디 가지 말고 다시는 안 놓을 테니까. 산 아래 길가에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강 형사가 차문에 기댄 채 멀리 산 중턱에서 치러지는 작은 이별의 의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꺼내려다 말고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지켜보던 그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청솔 요양원 휴게실, 박만식이 창가 의자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먼 산을 바라보는 그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최선영이 쟁반에 간식을 담아 다가왔습니다. 박만식 어르신 간식 드세요. 좋아하시는 찐빵이에요. 만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가 한동안 선영의 얼굴을 물끄러미 올려다보았습니다. 순간 멍하던 그의 눈빛이 이상할 정도로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미안했다. 선영이 쟁반을 내려놓다 손을 멈췄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미안했다. 내가. 만식의 입술이 몇 번 더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과가 억울하게 죽은 며느리 은혜를 향한 참회였는지 아니면 그저 망가진 뇌가 만들어낸 의미 없는 중얼거림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만식은 이내 다시 고개를 돌려 아무것도 없는 먼 산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03년 여름 화질에 있던 박만식의 옛 목장은 마침내 철원군에 의해 공매 처분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인을 만난 땅 위로 어느덧 가을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비극의 현장이었던 낡은 축사가 허물어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휑한 빈터 위를 붉은 낙엽만이 쓸쓸하게 뒹굴고 있었습니다. 오직 바람소리만이 그곳을 스쳐 지나가며 오랜 시간 묻혀있던 비극의 무게를 대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잘 들었습니다. 한마디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메일에도 고요한 빛과 평온한 순간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